그날 처음으로 혼자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아내는 없었고 미용실은 조용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카락이 물에 젖는 동안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내 두피를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이 내 귀를 스치고 귓가에 그녀의 숨결이 닿을 듯 말 듯 맴돌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별 뜻은 없었지만 별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저 머리를 자르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은 출근하던 시절의 습관대로 아침 7시면 자연스레 깨어났지만 일어났다고 해서 특별히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이며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아내는 제가 심심해하는 모습을 보다 못했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나랑 미용실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50년 가까이 동네 이발소만 다니던 제게 미용실이라는 곳은 낯설고 어색한 공간이었거든요. 나는 이발소 가면 되지. 그러지 말고 같이 가. 한 번만. 아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따라 나선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곳은 아내가 말한 대로 꽤나 밝고 정갈한 미용실이었어요. 입구부터가 달랐습니다. 유리문에는 윤서 헤어살롱이라는 간판이 단아하게 붙어 있었고 문을 열면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벽 한쪽엔 허브향 디퓨저가 놓여 있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의자 틈새로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발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거울도 크고 깨끗했고 조명도 은은했습니다. 바닥에는 회색 타일이 반질반질 윤이 났고 작은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마치 카페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어요.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웠고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있는 게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내분과 같이 오신 사장님들이 처음엔 다들 어색해 하시는데 나중엔 이발소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제 머리를 감겨주며 물 온도를 묻고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다듬어 주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이발소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머리를 감길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그녀의 얼굴이 거꾸로 보였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말이에요. 모발이 힘이 있으시네요. 금방 자라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의상 한 말이겠지만 그 말이 그날 저에게는 꽤 오래 남았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머리가 정갈하게 다듬어지니 몇 살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귀 위쪽 하얀 머리카락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헬스장 청소일이며 집에서 기르는 화초 이야기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어때? 이발소보다 훨씬 깔끔하게 해주지? 응, 나쁘지 않네.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머리를 감겨줄 때의 따뜻함, 귀 옆을 지날 때 느껴지던 부드러운 숨결, 그리고 거울을 통해 바라보던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몇 달 뒤 덥수룩해진 머리를 보며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가도 되죠? 난 헬스장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갈 것 같아. 아내는 생활비라도 보탠다며 동네 피트니스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50 중반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며 씩씩하게 나가곤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6시 버스를 타고
헬스장으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미용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거리는 머리 한 줌만큼씩 가까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떨지를요. 처음 혼자 미용실을 찾았을 때 저는 조금 멋쩍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레 고개를 들면 제 모습이 어색하게 비쳐 있었어요. 주름진 이마, 살짝 처진 눈매, 뒷머리가 군데군데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몸무게도 늘었고 얼굴도 전보다 둔해 보였죠.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할까 싶어 괜히 위축되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윤서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네, 아내가 요즘 바빠서요. 그럼 오늘은 제가 좀 더 공들여 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에 물을 적셨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귀 옆을 지날 때면 팔이 제 어깨에 살짝 닿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곤 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머리를 감기는 동안 그녀는 종종 물었습니다. 물 온도는 괜찮은지, 아픈 곳은 없는지, 샴푸 향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그런 세심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집에서는 아내도 이런 말을 잘하지 않았거든요. 오랜 부부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스타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별한 건 없어요. 너무 짧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제감으로 해볼게요. 그녀는 손끝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잘린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늘 바쁘고 피곤해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했습니다.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그녀가 뒷정리를 해줄 때 목 뒤쪽을 부드러운 솔로 쓸어주었어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간지럽지도 않고 시원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저를 돌봐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더 갔습니다. 이젠 예약 없이 찾아가도 그녀는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다른 손님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 혼자였습니다.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미용실은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금방 잘하시네요. 밤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느 날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윤서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만졌고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점점 그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시간보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죠. 외로울 것 같다고 했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보면 아내가 알아차릴까 싶어 괜히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뭔가 들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늘 지쳐 있었고 제가 머리를 하고 와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머리 했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곧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엔 제가 조금만 달라져도 알아차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혜림이가 다쳤대. 애를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부산 좀 내려가려고 해. 딸의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몇 주간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아내는 서둘러 가방을 쌌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조용한 집, 늦은 저녁, 텅 빈 식탁 위에 아내가 끓여놓고 간 사골국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혼자 밥을 먹으니 입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런 적적함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혼자 오셨어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머리하시고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의 제안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아내가 부산에 내려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미용실로 향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조금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말없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윤서 씨는 여느 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안내했고 저는 익숙한 의자에 앉았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어쩐지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아내가 없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요즘 혼자 계시는 게 어떠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하죠.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남자가 외롭다고 말하는 게 왠지 부끄러운 일 같아서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감기 위해 눕는 순간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머리를 받쳤습니다. 부드러운 거품이 두피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가슴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몸을 조금 굳혔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그저 그런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물소리가 귓가에서 부드럽게 흘렀고 그녀의 손끝이 제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갔어요. 샴푸 거품이 이마로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가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집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우시네요.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가까이 들려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 건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머리를 다 말리고 나자 윤서 씨는 제게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담겨 있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말은 짧았지만 제안은 무거웠습니다. 미용실 뒤편 그녀의 사무실 겸 거실로 이어지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따뜻한 조명이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컵을 들고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정하고 따라 들어섰어요. 방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있었고 테이블 위엔 그녀가 접어둔 얇은 가디건이 걸려 있었어요. 벽에는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지리산 단풍, 그런 사진들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유자차에서 나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은 얼굴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익숙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아니오라는 뜻이 더 가까웠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특히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가끔 외로워요. 그녀의 고백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컵을 내려놓고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저도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기보다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도 따라 일어나서 문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그날 저는 그녀의 집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늦은 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금기를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불이 꺼진 집안이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켜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거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다만 그녀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았던 그 감촉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는 미용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조금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그녀의 작은 방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없는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도 잡음처럼 들렸고 밤엔 시계 초침 소리마저 귀에 닿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잣말하는 제 자신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대화는 늘 비슷했어요. 잘 지내지? 응, 괜찮아. 혜림이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애 보는 게 만만치 않네. 무리하지 마. 그런 식으로 몇 마디 주고받고 끝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의무적인 통화 같았어요. 아내도 바쁘고 피곤할 텐데 제가 외롭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은 안 오시네요. 머리도 잘하셨을 텐데.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는 꽤 묵직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반가워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미용 의자 대신 그녀는 저를 뒷문 쪽 작은 방으로 먼저 안내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차 한잔하고 가세요. 머리는 다음에 해도 돼요. 방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꽃병이 하나 더 놓여 있었고 노란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어요. 그녀는 티포트를 꺼내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컵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홍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얼그레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음 아닌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색하다기보다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글쎄요,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다 어색했거든요.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용실이 아닌 그녀가 있는 공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골목을 걷게 되었어요. 머리를 자르는 일은 부차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더 소중해졌어요. 그녀는 좋은 듣기 상대였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적절한 맞장구도 쳐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첫 직장에서의 추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어떤지,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리웠어요. 그녀가 말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도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아내에게 전화가 올 때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옆에는 늘 다른 감정이 붙어 있었어요.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작은 거실에서 나던 은은한 라벤더 향이 자꾸 떠올랐고 그 손이 내 팔에 닿았던 순간이 불쑥 되살아났어요. 이상하리만치 그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에게 온전히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이 조금씩 저를 삼켜가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비가 조금씩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미용실 안은 따뜻했고 유리창엔 빗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밖은 흐린 날씨였지만 실내는 은은한 조명 때문에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윤서 씨는 늘 그렇듯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어요. 이젠 익숙해진 흐름이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으면 거품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그녀의 손길이 목덜미에 닿았죠.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심이 없었어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거든요. 가끔 눈을 뜨면 거울 너머로 비 내리는 창밖이 보였고 그 풍경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은 머리를 다 말린 후에도 저는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나가기가 싫었거든요. 윤서 씨가 따뜻한 수건을 내어주었고 저는 그걸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제 옷깃을 정리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손이 제 목 부분에 닿았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내의 오랜 친구 미숙 씨가 문 안쪽에 서 있었어요. 우산을 접으며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숙 씨의 눈동자는 무표정해 보였지만 시선은 분명히 저와 윤서 씨 사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였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머리가 좀 길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윤정 씨는 부산에 내려가 계시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숙 씨는 아내와 오랜 친구라서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혜림이 때문에요. 그렇죠. 애 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미숙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의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윤서 씨는 자연스럽게 미숙 씨를 맞이하며 의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네, 안녕히 가세요. 윤서 씨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걸 저는 알아차렸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아서 어깨가 빠르게 젖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미숙 씨가 본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옷도 머리도 신발도 모두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숙 씨의 그 의미심장한 눈빛만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 끝에서 어딘가 낯선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 근처 좀 걸었지. 미용실은 갔다 왔어. 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미숙이가 당신 미용실에서 봤다고 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 머리 좀 잘랐는데. 응, 그냥 궁금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의심의 기색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의 무늬가 자꾸만 윤서 씨의 얼굴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비 내리는 창문 너머처럼 머릿속을 흘러내렸어요. 미숙 씨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받은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 시간 저는 미용실 뒷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고 윤서 씨는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시간이었죠. 그녀의 작은 방에는 늘 은은한 향이 흘렀고 그 향 속에서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아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시간에 걸려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 병원이야.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긴장감과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윤서 씨의 얼굴이 조금 멀게 느껴졌어요. 귀로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윤서 씨가 들고 있던 머그컵의 가장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혜림이를 돌보러 다니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수술했던 그 무릎이 다시 나빠졌다는 거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삐끗했는데 부기가 심하게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기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딸을 돌보느라 무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50 중반의 나이에 어린 손자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다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갈게.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윤서 씨는 조용히 제 표정을 살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다쳐서 부산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걸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서로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문득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년퇴직 후 할 일 없이 보내던 시간들, 미용실에서 만난 윤서 씨, 그리고 그녀와 보낸 따뜻했던 오후들. 그 시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 균형이 깨져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 혼자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건강, 아내의 고생,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났을 때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왼쪽 다리에 부목을 대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야윈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그런데도 저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아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가 힘들까 봐서였다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힘들까 봐 말하지 못했다는 말이 지금의 저를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내는 혼자 아파하면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내 곁에서 간병을 시작했어요. 병원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서 잠을 자고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물 한 컵 떠다 주는 것, 베개를 바로 해주는 것,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것, 그런 작은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아내는 다리 아픔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다리를 살살 주물러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소홀히 했을까? 언제부터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윤서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올라오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스스로에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내의 아픈 다리를 보고 있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은 목발 없이 걷기 힘든 상태였어요. 집에서도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며 지낸 며칠 동안 윤서 씨에게서 온 메시지는 서너 통이었습니다. 처음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마저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픈 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꾸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밤마다 다리 아픔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었어요. 저는 병원 침대 옆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도 아내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깨어나곤 했습니다. 물이 필요한지, 베개를 높여야 하는지,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퇴원 허가가 났지만 아내는 여전히 목발 없이는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혜림이네 집에서 돌아온 우리는 서울의 우리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일상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윤서 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고 지웠어요. 결국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미용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윤서 씨는 의자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작은 회색 커튼 너머의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꽃병에는 시든 꽃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흐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끝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젠 그만하려고 한다는 말을, 더 이상 이곳에 올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 내려가 있는 동안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고, 소문이 날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미숙 씨 외에도 동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망가뜨린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진 지 오래였어요. 다정했던 기억조차도 이제는 어떤 피로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달콤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 있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의 아픈 다리,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간병,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혼자 지내야 했던 외로움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동네를 떠날 거라고, 가게도 옮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정적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정리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고마웠다고, 이상하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외로웠던 시간들을 달래주는 따뜻함을 받았었고요. 그날 저는 다시 혼자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맑았고 골목을 걷는 발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앞만 보고 걸었어요. 집으로,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저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그런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제 곁에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 곁에 말이에요. 아내는 서울로 올라온 후에도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외출만 해도 종아리에 통증이 남았고 밤이면 온찜질을 해줘야 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해서 웬만한 일은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널고 걷는 일, 청소하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50년 가까이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어떤 채소가 신선한지, 어떤 고기가 좋은지 몰라서 한참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가끔 웃었지만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이면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끓이고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간이 맞지 않아도 그녀는 잘 먹어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간이 싱겁다거나 짜다거나 하며 투정을 부렸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받아 먹었습니다. 빨래를 걷고 헬스장 대신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예전엔 신경도 쓰지 않던 두부 가격을 비교했고 싱싱한 깻잎을 골라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름의 재미도 찾게 되었어요. 저녁을 준비할 때면 아내가 침실에서 나와 부엌 입구에 서서 제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직접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지만 다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를 소파에 앉게 하고 혼자서 요리를 마저 했습니다. 밤에는 아내의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적셔서 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문득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부지런해졌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식탁에 김치를 더 얹어 주었어요. 사실 부지런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의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집 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혼자 있는 동안 힘들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힘들었다고, 혼자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워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거칠었어요. 50년 가까이 집안일을 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천장에는 전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진짜 소중함은 이렇게 조용한 밤에야 겨우 알아채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야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 묵묵히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시간.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미용실을 찾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때를 떠올릴 때가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